밸류에이션을 해보니까 저평가 종목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경우엔 뭘 사야 되나요? 이거 주식 처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플러스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채주생 여러분. 자, 오늘 영상은 특별합니다. 드디어 구독자 1만 명 Q&A고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을 모아서 Q&A 특집으로 준비했고요. 그 전에 요즘 시장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갖고 보는 섹터 하나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최근에 엔터에 관심이 있는데요. 이유를 제가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죠. 새 정부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중국 외교당국자들과 소통이 재개됐고 10년 가까이 이어진 한국 문화 제한 조치가 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고요. 지난 28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 외교부장 왕이랑 첫 통화를 했는데 이걸 계기로 한중 협력 관계 강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죠. 비록 그때는 무산됐지만 올해 들어서는 K-POP 공연 개최 시도나 텐센트의 SM엔터 지분 투자 같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올해 10월 에이펙이 예정돼 있죠. 그 전까지 한한령 해제 발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유는 K 콘텐츠 인기 폭발이죠. 최근 넷플릭스에서 엄청난 인기를 보이고 있는 K-POP 데몬 헌터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K-POP 데몬 헌터스의 사자보이즈 같은 그룹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반응을 얻고 있고 K-POP 데몬 헌터스는 넷플릭스 글로벌 1위, OST는 빌보드 차트까지 장악을 해버렸죠. 그리고 8월 말에는 애플 TV에서 K-POP드라는 K-POP 경연 프로그램도 그래서 그런지 K-POP 키워드가 검색량이 엄청 늘었더라고요. 이건 뭐 단발성으로는 아닌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K-POP 영향력이 커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JYP나 디어유 그리고 여기서 두 개 더 하이브랑 노머스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만 구독자 기념 Q&A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시장 반응이 없거나 오히려 악재로 주가가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겪는 상황이죠. 우선 주가가 안 오른다고 떨어진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되고요. 이성적으로 이유를 봐야겠죠. 먼저 내가 봤던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점검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본적 분석이 훼손됐는지도 꼭 확인해야겠죠.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올릭스를 봤을 때 로레알 계약이 나왔는데 주가가 1A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혹시 회사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제가 전화나 블로그로 찾아봤거든요. 특히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같은 자금 조달 리스크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체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봤어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갑자기 던지고 있다면 내가 모르는 뭔가 악재, 찌라시가 돌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뭐 기업 공시, 증권사 리포트, 해당 종목을 오래 팔로우한 블로그나 애널리스트의 의견까지 일단 다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악재의 성격을 구별해야 되는데요. 일시적 악재인지 구조적 악재인지 좀 구별을 해봐야 돼요. 일시적 악재라면 예를 들어 자금 조달 리스크처럼 단기적으로 주가를 누를 수 있는 요인이 있죠. 뭐 이게 길게 갈 수는 있지만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추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펩트론도 대규모 유상증자 이후에 반등한 사례가 있죠. 그리고 구조적 악재인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업황이 꺾이거나 투자 근거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인데요. 결국 기본적 분석이 훼손되는 거라면 포지션 축소나 손절은 피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시장에서 외면받기 시작하면 그 기간과 낙폭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만약 매수해놓고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방치하는 투자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특히 국장에서요. 지속적인 팔로우업과 유연한 대응이 필수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에요. 투자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그리고 분할 매수나 비중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오로지 저의 기준입니다, 이거는. 먼저 투자 기간은 내가 가진 투자 근거의 그런 모멘텀이나 기간, 확실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데요. 먼저 저한테는 단기 스윙이 있죠. 일주일 이내 끝내는 매매. 두 번째로는 한 달 이내로 끝내는 매매. 중기 스윙이라고 하죠, 저는. 그리고 저는 세 번째로 중장기 스윙이 있죠.
뭐 2, 3개월 가져가는 편이고요. 경우에 따라 뭐 6개월도 가져가는 편이죠. 예를 들어 뭐 확실한 모멘텀이 단기간에 몰려있는 종목은 단기 스윙이고, 기업의 구조적 성장 스토리가 있는 종목은 중장기로 끌고 가는 식으로 가져가려고 하죠. 그리고 분할 매수와 비중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저는 사실 분할 매수라는 게 어떤 분들은 물타기라고 좀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물타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리스크 관리 목적을 위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는 정확한 저점을 맞춤과 동시에 비중을 한 번에 싣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균 단가를 합리적으로 맞추기 위해 계획적으로 나눠서 사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단기 스윙은 3회 이내로 나눠서 사는 거죠. 뭐 1,000만 원 산다면은 300, 300, 400 뭐 그렇게 사는 거고요. 모멘텀이 빠르게 소멸될 수 있으니 진입 속도도 빠르고, 당연히 손절 라인도 정해놓고 진입해야 하는 단기 스윙이 있고요. 중기 스윙은 뭐 7회에서 10회 정도 분할 매수하는 편이고요. 중장기 스윙은 10회에서 20회까지 나눠서 매수하는 편입니다. 정리하자면 투자 기간이 길수록 분할 매수 횟수를 늘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체력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모멘텀 강도에 따라 기대 이익과 리스크를 다르게 잡아야겠죠. 단기 모멘텀 매매는 빠르게 이익 실현, 그리고 빠른 손절 라인이 있어야 되고요. 중장기는 기업의 가치와 성장성을 보면서 여유롭게 좀 가져가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리서치는 어떻게 하시나요? 와,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저는 보통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먼저 블로그나 뉴스를 봐요. 그래서 블로그나 뉴스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뭔가 특별한 방법, 그리고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공간을 생각하시고 물어보셨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마법의 장소는 없어요.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발품 팔고, 하루에 매일 1-2시간씩. 뭐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고, 점심 먹고 나서 보고,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계속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뭔가 탁 걸리는 게 있으면 뭔가 괜찮은 것들을 추린 다음에 뭐 증권사 리포트도 보고, 뭐 산업 리포트도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교차 검증을 하는 거죠. 이 리포트 내용이 실제로 맞는지, 실제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하든지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리스크 부분이 분명히 적혀 있을 텐데 그 리스크가 해소가 됐는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뭐 지금 투심이 안 좋은 이유는 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계속 찾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IR 자료나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고요. 실제 사업 현황, 경쟁력, 향후 포텐셜, 매출 등을 확인하는 거죠. 말로만 하는 회사인지 진짜 할 생각이 제대로 있는 회사인지 제 나름대로 검증하는 거죠. 이런 정말 다양한 것들을 종합한 게 기본적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들어가는 거죠. 이 종목은 어떻게,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지, 그런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소비재 같은 경우는 뭐 수출 데이터도 보고요. 뭐 업황 뉴스, 신규 수주 같은 자료를 계속 팔로우하면서 시나리오를 수정 보완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런 뉴스를 봤다 해봐요. 미국 천문학적 규모의 LNG 인프라 확대를 위한 특별법 발의. 그러면 제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생각은 앞으로 LNG 관련 프로젝트가 더 커질 수 있겠네? 하지만 뉴스로 확인했다면 이미 단기 급등했겠죠? 그럼 그때는 살 수 없어요. 왜냐면 돌파나 추격 매매를 하기 어려운 직장인이니까요. 저 역시 이슈가 사그라들 때쯤 주가가 다시 내려오면 그때 괜찮은 기업들을 셀렉하고 분할 매수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정말 괜찮은 이슈이고 단발성이 아니고 추후에도 부각 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면요. 리포트와 블로그, 기업 보고서를 찾아보니 A와 B라는 기업이 수혜 가능성이 큰데 교차 검증을 해보니 A라는 기업은 기술적 혜자를 갖고 있고 캐파 증설 중이고 과거 LNG 프로젝트 수주 이력까지 탄탄하다면 당연히 앞으로 A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하나의 뉴스에서 시작해 다방면의 자료를 비교 검증하면서 매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상승할 것 같은 섹터는 어떻게 판단하고 선별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구조적 성장 그리고 수급, 이걸 좀 봐요. 이 두 흐름이 겹치는 순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섹터를 선점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성장을 한번 볼게요. 성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앞에 말씀드렸던 블로그, 텔레그램, 리포트, 특정 섹터 언급이 급격히 늘어날 때, 글로벌 트렌드와 맞물리는 산업일 때,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원전, 방산, 화장품이 있죠. 그리고 혁신이 일어나면서 세부 섹터가 새로 생기는 경우, 뭐 AI에서 파생된 전력전기 같은 거요. 그 다음은 수급이죠.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하는지, 거래대금이 점점 늘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차 상승 이후 쉬어가는 눌림 구간에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국내 증시는 순환매가 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미 올랐다가 조정 중이거나 횡보하는 섹터에 관심이 많아요. 이때 실적까지 좋을 기대감이 있다면 더 좋죠. 예를 들어 최근에 조선업이나 엔터가 그런 예시로는 좋겠네요. 하나오션이나 JYP가 있겠죠. 정리하자면 성장과 수급이 겹치는 섹터를 찾고 상승 후 조정 구간에서 준비해서 모아가는 거죠. 자, 5번째 질문입니다. 밸류에이션을 해보니까 저평가 종목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경우엔 뭘 사야 되나요? 이거 주식 처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저평가라는 거는 전제 조건이지 투자 결정의 전부가 절대 아니죠. 종목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지 않죠. 시장에서 저렴한 채로 계속 방치되는 종목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평가 플러스 모멘텀,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죠. 그 모멘텀이라는 건 뭘까? 쉽게 말해 이 종목이 왜 올라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인 거죠. 그리고 그 명분이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를 불러올 트리거가 돼야 되고요. 시장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계기가 있는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잠재력이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체크해보는 거죠.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저평가 기업 A와 B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A 기업은 퍼가 5배고 PBR이 0.3배로 엄청 싸지만 사업이 정체돼 있고 신사업 계획도 없어요. 반면에 B 기업은 PER 5배로 똑같지만 향후 글로벌 기업과 공급 계약 발표가 예정돼 있고 생산 캐파 증설도 진행 중이라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B 기업이죠. 이게 바로 저평가 플러스 모멘텀을 같이 봐야 하는 이유인 거죠. 정리하자면 밸류에이션은 출발선일 뿐이고 거기에 시장의 시선을 끌어당길 명분이 붙어야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저평가만 보고 들어가면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고 그냥 몇 달 아니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6번째 질문입니다. 밸류에이션으로 목표 주가를 산정했으면 거기까지 무조건 기다렸다가 매도하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나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매도의 절대 기준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시장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환율, 금리, 글로벌 이슈 하나로도 투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애초에 밸류에이션 자체를 보수적으로 측정하는 거죠. 하나 예를 들까요? 최근에 뷰티 섹터가 좋죠. 달바글로벌을 예를 들어볼게요. 달바글로벌을 26년 예상 영업이익이 2천억인데 K뷰티가 구조적 성장 섹터로 지금 분류되고 있기에 멀티플 20배를 준다고 가정했을 때 영업이익 80%를 순이익으로 가정하고 1600억에 20배 곱했을 때 3조 2천억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2조 7천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업사이드가 15%에서 20% 정도 얼마 남지 않은 거죠. 물론 더 갈 수 있죠. 근데 저는 제가 밸류 계산한 거 이상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과열 구간이라고 판단해서 비중을 많이 가져가지 않으려고 해요. 언제든지 너 되게 고평가됐어. 너 밸류 충분히 받고 있어를 들이밀 수 있으니까요. 결국 매도할 때는 밸류에이션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시점의 수급 상황, 시장 분위기, 차트상의 저항 라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제 스타일입니다. 자, 7번째 질문입니다. 밸류에이션 할 때 적정 멀티플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자료실에 정리를 해드렸죠.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멀티플이라는 건 산업별 성장성에 따라 달라지죠. 쉽게 말해서 얼마나 미래가 기대가 되는 산업인지에 따라 멀티플을 몇 배 줄지를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구조적 성장 산업, AI, 신재생에너지, 그런 미래 먹거리가 확실하니까 20배 이상을 줄 수 있는 거죠. 그와 반대로 경기 민감 산업 같은 거 있잖아요. 철강, 건설, 이런 것들은 경기 따라 움직이니까 보통 5배에서 10배. 제약바이오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40배에서 50배 이상. 화장품은 예전엔 5배에서 10배였지만 K뷰티 구조적 성장 리레이팅이 붙으면서 15배에서 20배 이상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멀티플은 미래 성장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산업 전반의 기대치가 올라가면 멀티플도 같이 리레이팅 되는 거죠. 그리고 PER 멀티플은 순이익보다 영업이익에 적용하는 편인데요. 순이익은 영업 외 손익이나 세금 때문에 왜곡될 수 있어서 진짜 사업을 통해 버는 돈은 영업이익이기 때문이죠. 만약 영업이익은 좀 너무 뻥튀기 하는 거 아닌가요? 하시면 예상 영업이익에 0.8을 곱해서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고요.
앞에 달바글로벌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GNC 에너지 예시를 하나 들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 예상 영업이익이 500억에서 600억인데 근데 연초에 시총은 3천억도 안 됐고요. 그때 AI 산업 평균 멀티플이 20배라면 시가총액 1조까지 업사이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보수적으로 해보세요 하면 80% 제가 잡으라 했죠. 그럼 순이익 400억에서 잡을게요. 그럼 멀티플 20배 주면 8천억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포워드 PER로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종목별 적정 가격대가 훨씬 명확해지는 거죠. 자, 8번째 질문입니다. 하락장이나 조정장에서는 어떻게 투자해야 하나요? 자,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좀 방어 모드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락장에서는 거래 대금도 줄고 주가 탄력성도 확 떨어지죠. 이런 상황에서 이 회사는 엄청 좋은 회사니까 크게 먹어야지 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죠. 왜냐면 지수 이기는 종목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폭발적인 그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계좌 방어에 집중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하락장에서는 좀 방망이는 짧게 잡는 편이죠. 짧은 수익을 목표로 하고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급락 이후 되돌림이 나오는 구간을 노리던가 아니면 현금 비중을 50% 이상 두고 있거나, 이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총알을 남겨주는 거죠. 그리고 손절은 평소보다 더 타이트하게 잡는 편이고요. 익절도 정말 기계적으로 하는 편이고요.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한 30% 급락했다가 단기 반등으로 한 5%에서 10% 나왔어요. 상승장이라면 더 갈 수 있겠다고 홀딩했을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5%만 올라와도 그냥 기계적으로 익절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 번 짧게 치고 빠지기를 반복해서 계좌 방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이 아무리 좋아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안 오르잖아요. 하락장에서는 욕심을 좀 줄이고 기회가 왔다 싶으면 짧게 먹고 나오는 습관을 저도 모르게 들이고 있더라고요. 결국 이런 시기의 목표는 얼마 벌었냐가 아니라 얼마나 잃지 않았냐죠. 누군가 그럴 수 있죠. 그냥 주식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되면 참 좋겠네요. 그런 걸 지수가 반등 나올 때 다시 주식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저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건 좀 맞추기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그죠? 9번째 질문입니다. 증권사에서 커버하지 않는 종목, 실적 추정치가 없는 종목은 어떻게 접근하나요? 사실 이런 종목들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 웬만한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을 권하는 편이고요. 정보가 부족하고 밸류에이션 기준이 모호하죠. 예를 들면 저희 채널에서는 오로라가 있었죠. 직접 실정을 추정해 보는 거죠. 혹시 체결한 계약이 있는지, 신사업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오랜 기간 팔로우했던 블로거가 있는지, 아니면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업 진행 상황 같은 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오로라 같은 경우는 판팔스의 검색량이나 판매량 등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런 소형주에 꾸준히 매수세를 보인다면 그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추론을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정리하자면 정보가 없으면 이건 직접 추정해봐야죠. 근데 이건 난이도가 있으니 굳이 권장드리진 않고요. 시총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종목들을 팔로우하는 게 더 좋고요. 그래야 정보들을 잘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자, 오늘 이렇게 1만 구독자 기념 Q&A를 마쳤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고 또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을 많이 보내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로요. 제가 주식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종목을 추천하거나 이거 사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변화하는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해서인 거죠. 이번 Q&A에서 드린 답변들이 당장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여러분들의 투자 습관과 사고방식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얼마 벌었냐보다 얼마나 지켰냐가 더 중요하고요. 앞으로도 제가 직접 경험하고 발로 뛰며 얻은 인사이트를 잘 나눠볼게요. 10,000명이라는 숫자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1000명 때도 이런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점 매수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늘 응원해주시고 믿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뵐게요. 안녕.